예, 제가 여러분에게 세컨드 사이클이라는 책의 내용에 관계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튼 스쿨에서 만든 책이 와튼 스쿨 책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컨드 사이클이 가장 고전적인 책입니다. 가장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비즈니스 스쿨의 또 MBA 과정의 가장 기본서입니다. 제가 말한 기본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기본서냐면요, 패턴과 내용이 가장 전형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다루고 있고 MBA에서 다루고 있는 것의 과정,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기업의 케이스 스타디야. 케이스 스타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매우 잘 된다. 그럼 삼성전자를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시사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방법론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회사에서 이루어졌던 베스트 프랙티스는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베이직한 MBA 스쿨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근접성 있는 잡지 중에 하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에서 주관해가지고 비즈니스 리뷰예요. 비즈니스가 하면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례를 리뷰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갖고 횡적 전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가장 고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이게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그러니까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방법을 아주 전형적으로 패턴형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MBA답고요. 그러니까 가장 MBA답고 가장 비즈니스 스쿨답고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교과서가 바로 세컨드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멋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한다고 가정합시다. 제 3자가. 그러면 그게 의미는 있겠지만은요,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런 혁신을 주관했던 사장님께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 제 3자가 쓴 책하고 그 일을 실제 수행했던 실행자가 쓴 책하고는 약간 좀 깊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외부 사람이 모르는 문화적 특성이랄지 상황성에 많은 상황 논리가 있는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외부 사람은 결과 갖고 뒤집어서 평가되고 인터뷰 갖고 얻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게 모자이크라서 치우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냐면 분석하는 사람의 저자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각색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직접 주관하고 실시했던 사람이 그걸 쓰게 되면은 뭐가 되면 훨씬 더 실감도 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떤 맥이 잘 짚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책에서 다양한 아까 말한 비즈니스 리뷰랄지, 그 다음에 케이스 스타디나 시사점 도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MBA 과정입니다. 그러면 팀을 짜가지고 기업을 하나 나눠주면서 스타트해와라, 분석해와라. 그렇죠? 그럼 나름대로 조사하지만 그것은 깊이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되면,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본인이 보청기인데요, 보청기. 회사 이름이 오티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CEO가 돼가지고 그 회사를 갱생시켜서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일을 기획을 하고 이루었던 CEO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내가 어느 날 오리콘의 CEO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CEO를 오티콘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사회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 일을 내가 겪고 나서 보니 어느 회사나 이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교훈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스토리 패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아주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네요. 뭐냐면 매우 실감날 뿐만 아니라 또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리콘에서 있는 모든 사항은 모든 기업에 있는 사항과 90%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횡적 전개가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써도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장과 절을 구분 없이 어느 페이지 읽더라도 유익할 수가 있어요. 어느 챕터를 읽더라도 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시켜서 논리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가지고 앞을 읽지 뒤를 읽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그 앞이 좀 이게 좀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진 않아요. 이 책은 모든 페이지와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교훈적이에요. 그 이해가 되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가볍게 쉽게 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읽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면에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교훈들이 많은 책이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번 강의를 쭉 설명을 다 하겠지만 다 듣고 나니까 다 아는 말인 것 같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별책 부록으로 해가지고요. 뒤에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저자가 의도적으로 케이스 스타디로 세 개, 그러니까 자기가 오리콘이라는 회사를 경영혁신했던 사례를 자기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죠. 근데 자기가 노동조합하고 학교하고 GM,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대표적 회사, 그러니까 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케이스 스타디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보고, 나름대로 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GM에 대해서. 그러니까 GM은 어떤 자동차 산업이고 뭐 이가지고 산업을 대표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한 세 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 모델링한 것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케이스 스타디로 또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좀 뭐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러면 되겠네요. 오리콘에서 이루어졌던 경영혁신 사례는 우리 모두가 전개가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점 매우 좋게 평가하고 싶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든 로직,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적용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고 그 세 가지 정도 케이스, 교육의 학교에 대한 것,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집단 중 하나인 GM, 자동차 회사 중에 GM에 대해서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 자기가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내용이 우리가 상당히 그 사례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러면 나도 내 조직에 내가 관계된 쪽에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히 양식이랄지 양식 폼이랄지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실무 지침서로서는 아주 이렇게 좋은 컨설팅 매뉴얼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뭐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분석 기법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스와트 분석 기법 하면 스와트 하면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나누는 뭐 이렇게 2x2 매트리스의 양식단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세 장의 양식이 있어요. 그 핑크한 메꾸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양식이 몇 개, 폼들이 몇 개 있는데 폼이 아주 심플하면서 간단하면서 명확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이 있고 거기 나온 페이지에 있는 양식들을 그대로 몇 장을 가져다가 적용하면 전혀 뭐죠? 그 전문가 도움 받지 않고도 그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응용 범위가 너무 매우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가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게 포커싱이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면요. 자기 자신의 개발에 나의 세컨드 라이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제가 보기에 어색하지 않고 정확히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읽을 만한 책이고 쉬운 책이고 교훈이 많은 책이고 상당히 우리가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추천도서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컨드 사이클 했는데 세컨드 사이클 하면 세컨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두 번째를 말하죠. 두 번째. 사이클이 뭐냐면 모든 기업은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수명 주기. 그러니까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시작할 때 태동기가 있겠죠.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서서히 완만히 성장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겠죠. 이렇게 급속의 성장해서 딱 이렇게 뭐 보란 듯이 잘 되는 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그죠? 기업이든지 수명 주기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겠네요. 이렇게 유지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시간 되면 쇠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명 주기. 그 수명 주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겠네요. 개인도 인생도 뭐합니까? 유한하니까 인생도 죽게 되겠네요. 그렇죠? 생명의 태어남으로부터 죽는까지 그게 라이프 사이클에서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세컨드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그건 뭡니까? 기업은 갱생할 수 있다. 사람은 유한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 기업은 두 번째 세컨드 사이클.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 수명 주기를 말해요. 두 번째. 그러면 세컨드 사이클을 반복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속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왜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석, 수명 주기의 마무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세컨드 수명 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컨드 사이클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기업이
하나의 수명주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쇠퇴기가 되었을 때 그 수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어떻게 뭐합니까? 다시 갱생을 해가지고 두 번째 수명주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걸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세대의 조직이 있고 2세대 조직이 있겠네요. 현재 조직 1세대로 본다면 다음 2세대 조직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모양이 이제 그 변화 관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간 날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번째 사이클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번째 어떻게 설계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세컨드 사이클. 세컨드가 두 번째 사이클이 수명주기. 그러면 첫 번째 수명주기 끝나가는 기업이 두 번째 생명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요. 첫 번째 수명주기에 가지고 있는 기업을 패턴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생명주기 다 이렇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세컨드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투비를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모든 기업은요. 하나의 수명주기가 있을 거고 그 끝나면 두 번째 세컨드 사이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컨드 사이클도 시간 지나면 그 포스트 사이클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또 세컨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비에 대한 모습도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게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A사를 봤는데 A사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투비 모습으로 다음 같은 컨셉을 바꿔가지고 세컨드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의 성공 사례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컨드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무한 생산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패턴으로 적용하면 딱 맞네요. 그렇죠? 세컨드 사이클의 투비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잘 설명하다 보니까 모든 기업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사이클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1번은 우리 이해가 됐어요. 현재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사이클 이해가 됐어요. 투비 모습이니까. 근데 투비 모습이 또 어느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세팅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계산을 다 적용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계산을 뭐로 하죠?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기업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컨드 사이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해서 그것 쪽에 조금 정리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저로서의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 저자가 다루지 않은 거니까 빼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응용해서 잘 하기로 하고 일단 어느 기업이 퍼스트 사이클에서 그것을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고 세컨드 사이클로 바꿔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방법론들과 거기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하튼 이 저자가 세컨드 사이클로서 제안했던 많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적용할 만하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뭘까? 그것은 아직 남은 과제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지향적으로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세컨드 사이클의 바람직한 모습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어떠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게 네 가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과정들, 약간 팁들이죠. 거기에 따른 많은 저자의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이익 중시에서 목적 중시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의 타겟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익 중시예요. 이익 중시. 좀 무슨 말이냐면 주주 중심이면서 주주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영자는 지구상에 있는 현재의 대기업이나 큰 조직의 경영자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주가 수준에 관심이 있고 수익률에 관심이 있고 수익액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결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 결산이 5년, 10년의 결산이 아니고 올해 연말 결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로 모든 평가를 받아요. 그것의 평가 지표가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그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다. 라고 말해서 이분은 2B 있잖아요. 그럼 이익 중시의 우리 조직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할 때 목적 중시로. 그죠? 목적 중시.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우리 보면 개인 라이프 사이클을 개선하고자 할 때 뭘 쓰냐면 사명 선언서랄지 또 사망 기사를 써보라는 어떤 그 워크숍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부고장 한번 써보라는 거죠. 신문 광고문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자기의 묘비 명의를 써보라 할지 아니면 자기의 추도사 있잖아요.
사망 기사, 추도사랄지 써서 보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뭘 하고자 했던 사람인가? 뭘 추구했는가? 뭘 남겼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추억되고 있는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이걸 생각해보라는 것이 가치관에서 목적 중시거든요. 저자는 거기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업이 이익 중시에서 목적 중시로 갔으면 좋겠다. 목적 추구로. 존재 가치. 그럼 모든 기업은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유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서 남달아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투비오면서 이렇게 되냐. 돈만 벌라 하지 말고 그렇죠? 사명선어 쓰는 자세로 사망 기사를 쓰는 자세로 그렇죠?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딱 맞겠네요. 지구상에 그와 같은 업종의 기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회사가 더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없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업종도 많고 업체도 많은데 이미 그 업종에 기업 수가 20개나 있는데 왜 복잡하게 21개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남다르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거냐 이거죠.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익 중시에서 목적 중시로 하는 표현이 첫 번째 이분생의 투비 모습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대립관계에서 동반자관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립관계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고용주와 뭐 종업원, 그렇죠? 목적과 수단, 뭐 어떻게 할까? 이게 서로 쌍방을 해. 자 이런 말이죠. 그 파이가 하나 있는데 나누는데 이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한쪽이 많이 가고 한쪽이 적게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요? 협력업체와 관계에 있어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 것인가? 단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모기업의 이익이 많을 수가 있겠고요. 단가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익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뭐합니까? 단가 협상이라는 것이 한쪽이 득보고 한쪽이 손해보는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걸 이제 대립관계라고 보는 거죠. 파이가 일정한데 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럼 한쪽이 많이 가면 한쪽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관계. 이것을 대립관계로 정의했어요. 근데 동반자 관계는 이제 윈윈 관계고 상생 관계죠. 그러니까 파이를 나누는 것에 관심 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것에 관심 가지면 좋겠다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벤처기업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저하고 이제 자기 회사의 성장에 관계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벤처 캐피탈에게 돈을 좀 받고 싶은데 지분을 너무 많이 달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장님 생각에는 자기가 창업했으니까 자기 지분이 100%예요. 근데 이번 투자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를 받을까? 이제 뭐 계산해볼까? 한 1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자기 생각에는 10억 원의 투자를 받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지분율을 한 10%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을 10% 떼주고 90%를 자기 몫으로 하고 싶은 게 이 벤처기업 제가 만든 분의 사장님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벤처캐피탈에서 그 기업 평가를 딱 하더니 이 기업은 다 평가해봐야 25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기업의 밸류가. 그러니 50%를 줘야 된다는 거죠. 경영권의 문제는 49%를 주든지 욕심가서 51%를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사 가치는 20억짜리니까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20억짜리 회사를 10억을 내가 돈을 내게 되니까 지분을 50% 정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50%니까 49% 하든지 51% 하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벤처기업 사장은 자기 생각에 10%는 줄 용의가 있는데 그렇죠? 그 갈등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받으려니까 지분을 많이 달라는데 그만큼 지분 주고 싶지는 않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상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율이 90%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매우 낮지만 지분율은 매우 낮지만 매우 낮아요. 낮지만은 회사 시가총액이나 회사 가치가 너무 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그리고 뭐 작은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하기를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에 뭐 50%는 좀 줄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나 40% 그렇지만은 10%라고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 가치를 20억이라고 평가했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사장님께서 20억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의 재산을 이제 페이퍼상으로 말한다면
2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회사가 자꾸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기업 가치가 200억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50% 지분이라 하더라도 내 몫이 10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결정을 해가지고 회사 가치가 사업이 잘 돼서 20억의 가치 있는 것이 100억이 된다면 지금 이제 100억에 200억이 된다면 이게 20억의 가치가 몫이 설사 반을 남을 준다 하더라도 50억이 되거나 100억이 되거나 커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투자 문제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지분을 주지 않았어요.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회사는 기술이 좋아서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에 매출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설비를 캐파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어요. 그 벤처기업 사장님은 자기 기술에 대한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고 근데 사업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영업적인 것도 마케팅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산도 중요할 것 같고 기술 중에 이게 뭐 자본도 중요할 것 다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팀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팀으로. 근데 팀이라는 용어는 동반자를 말하는 거죠. 윈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업체를 자 하청업체 이렇게 말하면 갑을이 돼요. 하청업체. 근데 협력업체 그러면 이게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협력업체를 내가 갑과 을로 봐서 을로 봐버리는 순간 이것은 뭐 아까 대립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대립관계가. 근데 그것을 뭔가 갑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다. 이렇게 보는 순간 이게 수평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반적인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립관계로 모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서프라이 체인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사장님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대립관계로. 종업원 관계 대립관계로. 그렇죠? 부서와 부서 관계도 대립관계로. 그 다음에 뭐죠? 협력업체와 관계도 대립관계로. 고객과의 관계도 대립관계로. 그러니까 다 이제 뭐 경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어느 회사 조직에 보면요. 부서장 간에 있어서도 대립관계래요. 대립관계.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것은 뭐 구식인 것 같다. 그것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반자 관계로, 파트너십 관계로. 그렇죠? 이게 평행관계, 수평조직으로, 팀 관계로. 그리고 뭘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는 것이 두 번째 제안하고 있는 큰 방향성이 하나예요. 세 번째는요. 위계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 수직 조직에서 수평 조직으로 그 말이에요. 위계 질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단 모양으로 착착 이렇게 질서 있게 탑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계 조직이에요. 위계 질서 이렇게 말하죠. 그 조직에서 수평 조직. 수평 조직을 뭐냐면 네트워크 조직으로 네트워크. 전부 다 입장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뭐 하는 것. 위계 조직에서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키워드가. 마지막 네 번째가 권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권력 중심이라는 것이 파워 게임이죠. 권력. 누가 어떤 파워를 가질 것인가. 파워 게임에 대한 권력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회사의 조직에 연공서열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있고 경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과 부장님의 월급 차이는 얼마 정도 나도 좋을까요? 이런 말에 조직 설계를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하게 된다면 차이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격차를 좀 줄여가지고 큰 차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성향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의 능력하고 회사 기여도를 말해요. 뭐 기여도가 또 과장하고의 중간관리자라 할까? 과장하고가 연수가 뭐 5년 차이가 났는데 회사에 실제 미치는 영향력 있잖아요. 영향력이 아까 매출의 기여도랄지 이익의 기여도가 과연 그것을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3배나 10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신입사원 연봉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장 연봉이 있고 그 차이가 30% 차이 난다는 거예요. 50% 차이 난다는 거죠. 급여 차이는. 근데 그가 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출 기여도랄까 이 기여도랄까 이 기여도로 봐서는 3배 차이가 나고 5배 차이가 나고 10배가 차이가 난다면 그럼 급여 수준이 30% 50% 수준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위계 질서로 보고 파워로 본다면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계산하는 논리하고 가치 중심, 기여 중심, 성과 중심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보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드디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 조직이 수평 조직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할지, 가치 중심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할지, 또 이렇게 동반자 관계, 상생, 파트너 관계 중요합니다를 할지, 목적 중요합니다. 사명 선언문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말은 우리 익숙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분이 설명할 때, 이 저자가 설명할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익 중시였던 것을 목적 중시로, 그 다음에 대립 관계였던 것을 뭐 동반자 관계로, 그 다음에 위계 조직이었던 것을 네트워크 조직으로, 그 다음에 뭐 아까 권력 중심이었던 가치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계산하는 모습이 신선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책과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방향성에 대한 것은 이제 동의가 되죠. 아 그래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일단 저자는 그것을 자기 계산화로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미 그 계산을 우리도 많이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산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오리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자기가 그러면 오티콘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나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위기에 정말 와가지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아니고 사실은 성공해 보일 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오티콘이라는 회사를 딱 CEO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딱 가게 됐을 때 위상이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 업계에서는 넘버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업종의 성공 사례였고 최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잘 나가는 업체에 CEO로 스카웃돼서 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승승장하고 갈 거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그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 말고요. 다른 책에 보면요. 이런 정설이 너무나 많아요. 회사가 4억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4억 있잖아요. 4억에 입주하는 순간이 그 회사의 쇠퇴의 시작입니다. 이런 논조의 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셋집 살다가 달세 살다가 조그만 집 살다가 그러다 드디어 4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폼나게 건물을 딱 해서 입주 딱 해갖고 테이프 커팅하는 그 순간 그 회사의 이제 전성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라는 어떤 책들의 증거가. 근데 이 책에서도 이제 내용을 기업의 세컨드 사이클을 왜 필요합니까? 세컨드 개념은 왜 필요합니까?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수명 주기에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드디어 뭐죠? 쇠락의 시작일지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합니다. 본인이 그 회사에 딱 갔을 때 모든 게 잘 된 줄 알았었는데 그 실제 잘 되고 있었고 매출도 크고 이익도 크고 있고 뭐 잘 되고 시장 점유율이 1등 매출액 상승률 상승해서 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남북의 경영 성과를 봐서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뭔가 바로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드디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사장이 됐으니까 사장으로서 이제 간부들과 본부장들과 인터뷰를 쭉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뭐라고 말하자. 자,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환율입니다. 환율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 수익에 우리가 사실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환율 때문에 더 못 벌고 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서 뭐 이게 여러분 보면은 그 규제하는 정부 조직이나 기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청기 성능이 중요한데 디자인이랄지 편의성이죠. 아니면 중량 있잖아요. 사이즈에 대해서 참 민감하네요. 아니 보청기는 보청이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청. 그게 최고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괜히 사이즈, 중량, 패션, 디자인 이런 거 말하니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거 잘못하고 있다. 보청기는 보청 능력이 이게 기본 기능인데 기본 기능을 충실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 그 겉모양만 갖고 따진다라고 정부 관리나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경쟁업체에 대해서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해요? 경쟁업체, 거기 보니까 기술도 없이 보청 실력은 기본 기능 우리보다 반도 안 되고 떨어지면서 아까 말했던 패션 색깔 다양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겉보기고 그건 본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잘하고 있고 남들 참 실력 없고 못하고 있고 엉망이고 수준 나쁘다 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면서 좀 교만이고 자만이죠. 자랑이죠. 그걸 거꾸로 딱 말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남 탓한다는 거예요. 남 탓. 남의 탓.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의 세컨드의 징조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왜 당신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못합니까?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때 표현이 제가 실력이 없어서 제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개발적으로 자기반성적으로 내 탓으로 돌리면은 그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되는데 왜 멈춰요? 왜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이제 환경 탓하는 게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 있잖아요. 첫째, 기후도 문제고, 이 지구도 문제예요. 지구 환경도 문제고, 경쟁업체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나만 건강해요. 나만 괜찮아요. 다 문제예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의 탓. 그죠? 남의 탓은 바람직이지 않다. 이거죠. 하나의 수명주기에 있어서 쇠락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의 첫 번째 징조. 또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뭐냐? 남의 탓하는 것. 남의 탓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이 없는 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환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올해 태풍이 많이 와갖고 이렇게 한 거 자연재해된 것도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쓰는 말 우리말로 그냥 할까? 불가항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탓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조직은 이제 드디어 뭘까? 세컨드 사이클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오티코인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더 여러 가지 토의하고 대화하고 회의와 인터뷰하는데 모든 사람이 뭐 합니까?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고 법규가 문제고 경제에서 사고방식 문제고 심지어 누구까지 문제는 소비자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객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객답지 않는 거예요. 이 좋은 보청기를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쓸 줄 알아야지. 갖다 쓸 줄 알아야지. 이거 갖고 뭐 어떻다고 시비 건다 이거야. 수준이 도대체 이 고객 수준답지 않아서 이 좋은 제품을 수준이 안 된 사람만 쓰라 하니 참 제품이 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뭐랍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매우 결정적인 징조의 시작입니다. 징조입니다. 자기는 오티콘에서 그걸 봤습니다. 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세택이 지나가려고 어떤 세컨드 사이클이 필요한 시점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또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말했더니 부서마다 담당자분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청기 회사에서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부서 특성상 실소비자 있잖아요. 쓰는 사람, 이렇게 그걸 뭐라고 말할까? 환자라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할까? 여하튼 그 실사용자를 고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출고하니까 출고 물건 파는 거 대리점 있잖아요. 유통망 있잖아요. 후공정. 유통망.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파는 거니까 대리점이 물건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고객이라고 하는 거죠. 대리점 물건 팔잖아요. 내가 거래명세서 보니까 대리점 물건 보내주고 거기서 세금에서 받아서 내가 매출 발생하고 거기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하고 세금 행정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유통망이니까 유통망에 대한 거.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청거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그 전문가가 있어요. 청각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보청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진단한 사람이 청각 진단 딱 해가지고 당신은 이게 뭐 상태가 이게 난청이니까 그 청각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당신이 경미하니까 당신이 어떤 정도의 청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청이 필요하다 해서 기종 선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보청 기종 선정하는 사람이 보청기 만드는 회사 입장을 봐서는 그 사람이 우리 물건이 필요하다고 지정해 주면은 물건이 매출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우리 물건 채택 안 하고 필요 없다고 해버리는 순간 매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청 진단사, 보청 청각 진단사 그 사람이 고객이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회사 분명히 고객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고객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 없네요. 생각하는 고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향점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일이 흩어져 있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객이 하나 있으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서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서
그럼 우리가 쓰는 용어 이제 드디어 회사마다 고객 만족 써놨는데 해야 될 개선안의 포인트가 다 분산돼 버리겠죠. 누구는 납품 잘해야 된다고 말할 거고, 누구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자주 청각 진단사를 초청해다가 기술 세미나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실제 소비자이죠. 사용자를 위해서 또 뭐 어때야 된다고 말하고 서로 뭐 분산돼 버리겠죠. 결국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고객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져요. 고객이 없는데 어떻게 고객 만족을 하고 고객 중시화되고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요? 고객이 타겟이 없는데. 그래서 오리콘이라는 회사 자기가 갔더니 오티콘 회사 갔더니 이 회사가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물건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고객을 더 만족시키고 집중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 그래서 뭘 했다는 거냐면 고객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한 워크숍을 많이 개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선하는 결과로서 누구를 고객을 잡을 것인가? 누군가 중간 관계자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분은 뭐냐면 고객이라는 단어를 뭡니까? 실사용자 있잖아요. 이제 유통도 아니고 중간 단계니까 최종 사용자를 고객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 용어에 있어서도 고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또 누군가는 회사 누군가는 그걸 뭐라고 환자 이렇게 쓰더래요. 환자. 뭐 보청기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보청기 필요한 사람은 뭐 여하튼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환자라 이거예요. 보청기를 통해 가지고 비정상인을 환자를 치료해 준다 이거야. 소리 청각을 도와준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또 환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감이 환자라는 용어가 별로 어감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분이 이제 그 회사의 경영자로 가가지고 보니까 고객이 누군지도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실제 실사용자를 쓰는 용어가 환자 이런 그 환자가 몇 명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고 환자인데 별로 어감이나 뉘앙스나 분위기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뭐 우리 고객 만족을 썼는데 고객이란 단어하고 환자란 말하고 고객이란 말하고 매칭이 안 된다니까 어감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뭐냐면 회사에 가서 생겼던 것이 아주 중요한 뭐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게 뭐냐면 현재 모습에서 보면요. 개선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하고는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관점에서 딱 보면은 그게 이제 뭔가 좀 바뀌는 거예요.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공장이 크고 설비가 많으면 운반이라는 프로세스는 필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다.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그 철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네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각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형상에 따라서 배가 곡선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이어붙입니다. 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을 하기 시작하면 소조립이고 작은 조립, 소조립하다가 중조립 좀 키우다가 이제 소립된 붙이고 커져요. 그다음 제일 크게 보면 대조립.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 용접을 다 해요. 근데 여기 소조립과 중조립과 대조립 하려면 부피가 크고 하니까 이게 운반해줘야 돼요. 소조립 장에서 중조립장으로 운반해주고 거기서 또 운반해야 돼. 운반이 많아요. 그럼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다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를 만들려면 도크장에 탑재를 시켜야 되니까 그 옆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아까 용접했던 건물 내에 있는 물건을 도크장 옆으로 운반해 가야 돼요. 자, 운반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것도 운반이잖아요. 운반해서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골리아스 크레인, 아주 대형 크레인으로 그 철 구조물을 바짝 들어가지고 실어가요. 그래서 이게 조립을 해서 그 배를 만드는 거죠. 조선소에 있어서 운반이라는 업무는요, 중요 업무고 필수 업무고 아주 비중이 큰 업무예요. 조선소의 일은 크게 나누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반하는 거고 용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조직을 보면 탑재부도 있고요. 탑재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반부장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소에서는요, 탑재부장과 운반부장이 엄청 파워가 세요. 우선순위 정하니까 이게 딱 뭐부터 들어줄까? 그 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관련된 쪽에 생산성이나 모든 게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자, 핵심 부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운반이, 공장에서 설비인데 운반이라는 것은 필수 공정 중 하나고 다만 가중치가 크고 작고 있지만은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운반 업무가 상당히 중요 업무다. 라고 제가 운반을 봤어요. 뭔 관점에서? 생산자 관점에서. 자, 고객 관점에서 봐볼까요? 고객 관점. 고객이요.
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A집에 있는 이 물건을, 이 물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이, 가격을 제가 붙여볼게요. 이거 얼마짜리일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물건이 여기 있는데, 이 물건을 제가 들어다가 위치를 바꿨어요.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가지고, 사람 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객에게, 쓰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물건 사갈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게 있을 때 10,000원짜리 물건이었거든요. 제가 노동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이라는 걸 해서 운반 여기다 가서 하는데 이거 얼마 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산자 관점에서는 운반이 필수이고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운반 전과 운반 후가 물건이 동일해요. 그렇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야 가격이 똑같죠. 그 운반 전에 10,000원짜리인데 운반 후에도 10,000원이에요. 물건이 똑같은데. 물건 사는 물건이 똑같잖아요. 다 같은 물건이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운반이 하다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과 고객 관점에서 봐서는 생산 중에 발생한 운반은 부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의 문제예요. 자, 뭐냐면 생산자 관점에서 낭비가 없어요. 그렇죠? 고객 관점, 소비자 관점에 봐서는 운반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아주 이렇게 혁신하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자, 이분이 보청기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 이렇게 업불 정의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소리 증폭기. 소리 증폭기 뭐냐면 소리 작으면 세미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증폭해가지고 큰 소리 만들었고 이제 때려주는 거죠. 소리 증폭기. 보청기는 무엇입니까? 소리 증폭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회사 새로운 CEO가 이제 뭐라고 정의했냐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불편한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들려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보청기가 아니냐. 보세요. 보청기는 무엇입니까? 회사 물어봤더니 설계한 사람 증폭기입니다. 소리 증폭기입니다. 음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 기능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이제 빨리 증폭이 얼마나 잘 되도록 할 것인가, 몇 배가 될 것인가, 증폭성 내 자음 안 생기도록 증폭에 대해서 포커싱을 딱 맞춰 수절 맞춰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누가 이제 한 거야? 보청기? 그거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뭘까? 소리 잘 안 들리는 사람, 난청 있잖아요. 소리 안 들리는 사람 생활하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럼 소리가 잘 들리면 생활이 편해지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들리도록 도와줘가지고 삶의 질이 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그 일이 보청기 사업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꿨어요. 관점을 바꾸니까 입장이 많이 바뀌는 거죠. 당연 기본 기능만 중시했던 것이 삶의 질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그럼 보청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컨셉이 바뀌고 그러면 디자인이나 모든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청기 공장에서 했던 많은 업무들 중에서 실질적인 아까 고객, 아까 환자라고 말해야 될까?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기능과 역할과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관계없는 많은 액티비티와 행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정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될 일이네요. 이게 관점의 변화거든요. 새로운 모습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컨드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변모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이제 현재의 관점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부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에 대한 것을 말해서 이분은 관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보청기는 소리 증폭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 상상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또 이 회사를 봤더니 이분이 봤을 때 이제 관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 문화는 어떻게 보면 제조 문화인 거죠. 보청기 생산, 개발하고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고 시스템적이고 프로세스가 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기술 중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성능 중심이에요. 증폭기 성능이 자부 없이 잘 만들어져야 되니까 뭘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거기에 표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로세스가 표준화 정립이 돼야 되겠죠. 기술 중심, 제품 중심으로 있는 문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랍니까? 아까 말을 정의를 바꿔버렸잖아요. 고객의 삶의 질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고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도 뭐 도리어 친절한 거 더 중요해져 버리네요.
아까 말한 이제 고객 삶을 위해서는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명의라는 용어 있잖아요. 명의. 명의가 뭡니까? 치료 잘하는 사람. 명의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환자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명의래요. 진단을 딱 했어요. 진단을 딱 해서 이게 결과가 나와서 딱 보고 이제 차트 보니까 판단은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의사인데 차트 보면 뭐 촬영한 거랄지 진단한 거 보면 설명이 나올 거 답이 나올 거. 그것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자기는 전문가니까 간단하게 어려운 영어 써가지고 환자에게 단답을 뜻하는 말하고 어쩌니까 어떻게 됩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약 잘 드세요 라고 해서 됐습니다 하고 짧게 단답을 끝내버리는 의사는 명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명의의 조건은 뭐가 되십니까? 딱 환자를 보면서 그 차트 갖고 이제 좀 공부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그 차트입니다. 요게요 X축이 뭐가 있죠? 이게 커지면 뭐고요? 이렇게 다 하지 뭔데 보세요.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위인데, 그죠? 이게 이러면 어떠고 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기계에 대한 것과 진단 기술과 그 차트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런 거로 이렇게 요새는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그런데 당신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커질 거고요.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 이해되도록 설명해서 그렇구나. 이 기계 이렇게 정말 좋은 믿을만한 기계 가지고 뇌를 진찰했구나. 근데 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구나. 근데 데이터가 주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끄떡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이거 내려가야 되고 줄여야 되고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 다시 말해서 3분 5분 만에 모든 설명을 끝내버리는 사람은 명의가 될 수가 없고 30분 들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천히 자세하게 뭐 이해됐습니까? 뭐 이해 안 되죠? 다시 뭐 물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친절하게.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적어도 15분 이상 되도록. 어찌 보면 좋은 말을 말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설명하면 환자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되겠네요. 근데 단답형을 말해버리면 답은 맞을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고객 만족도 높지 않겠죠. 개선 전에 이 회사는 어땠다는 겁니까? 기계가 좋으니까 갖다 쓰시오. 그렇죠? 쓰시오. 그냥 써요. 그러니까 시켜버리는 거죠. 설명 어떻게 데시벨도 모르게 못 모르고 했어요. 근데 아까 삶의 질을 도와준다 했으니까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거죠. 설명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보니까 청력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입니다. 어느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고 이 보청기는 어떤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납득이 될 거잖아요. 그럼 고객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의 문화 변화가 전후가 바뀐다는 거죠. 뭐 때문에? 관점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까 그 설득력이 안 생기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아까 고객 관점을 보니까 운반이 필요 없으니까 운반을 우리가 계산해서 운반에 들어가는 공수나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은 고객 관점을 듣고 나서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고객 관점 다 빼고 생산 과정에서 운반은 낭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조선소는요 탑재부 그 낭비부서네요. 운반부 낭비부서네요.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탑재부장이 기분이 참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듣자마자 반발감이 딱 생기죠. 내가 우리 회사의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그걸 낭비라고 말하다니 그 낭비 정의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누가 그따위로 정의했냐고. 그건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지겠죠. 그렇죠?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변화를 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발상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매우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think, T-H-I-N-K, 생각하라. 3면에다가 그래서 앞에 보는 것은 think, 뒤도 think, 모든 사람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 요구합니까? 생각해보고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이 CEO는 직원들에게 뭘 강조해요? 곳곳에 써놓기를 말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라. 그 말은 뭡니까? 도전 정신과 창의력에 대한 거. 일반적으로 그것 말고 생각할 수 없는 거, 남다른 거, 처음 듣는 말, 좋은 발상 같은 걸 해봐라. 라고 이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대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관점을 바꾼다는 말은 롤 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롤 플레이. 역할 연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한 가지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자기가 드디어 면서 경영자로 딱 가가지고 실적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전부가 남 탓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은 좋은데 쓰는 사람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 뭐 관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는 회사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뭐 필요한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 관점에서 우리가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상대방 관점에서. 역지사지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게 많고 할 게 많겠네요. 이러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는 이 회사에 가서 경영 혁신을 했고, 또 거기에 새로 이제 이런 식으로 미래는 갈 수가 없다.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주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아주 중요한 태클을 썼는데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요. 사람은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의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리더는 환경을 바꿔주면 바뀌는 환경 때문에 뭐가 됩니까?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환경 바꾸기가 정말 중요한 변화 관리나 조직 변화나 이게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거든요. 환경 바꾸기.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앉아 있으면 생각이 똑같아져 버리지 생각이 다른 생각이 나오질 않고, 근데 뭐가 바뀌잖아요.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레이아웃이 바뀌면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걸 바꿨냐면은 1번 탁자 없는 회의실. 회의실이 있는데 탁자를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탁자 없는 회의실을 해놓으면 탁자가 없으니까 이게 좀 어색하죠. 그러면 탁자 없는 회의실에서 회의 길게 할 수 있겠어요? 탁자가 없는데, 기댈 데가 없는데, 놀 데가 없는데. 탁자가 없으면 뭐는 있을까요? 의자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자 둘러 앉았어요. 앞에 가운데 테이블이 없어요. 그 회의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만 빨리 짧게 회의 끝나겠죠. 보통 회의 우리가 뭐 이렇게 보고서 하면 원 페이지가 베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 회의하면 1시간 이내 60분 이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회사 보면 회의 문화가 뭐 장시간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부러 회의실에 탁자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도하는 경우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해도 회의가 빨리 끝나죠. 불편하니까, 어색하니까. 이게 탁자 좀 앉아있으니까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는 정거장이 되는 거지. 이게 푹 퍼져 있을 만한, 오래 있을 만한 편안한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회의실에서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탁자 없는 회의실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한 곳은 탁자를 가져놨는데 탁자 높이를 올려가지고요, 의자를 치워버렸어요. 이제 탁자는 있어요. 근데 탁자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탁자가 높아지고 의자를 치워버렸어요. 자, 회의실이 있는데 한 회의실에는 탁자가 없고 의자만 있고, 그 회의실이에요. 1회의실은 탁자 없고 의자만 있는 회의실. 거기서 회의를 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뭐 회의 빨리 본론만 보고 빨리 끝나고 나오더라고. 그죠? 2번 회의실은 뭡니까? 탁자는 높이 있는 탁자가 있고 의자가 없어요.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탁자에 다 앉아, 턱 다 앉아 이렇게 가까이 들어서서 하는데, 서서, 그쵸? 자기 근무하는 자리는 좋은 자리 소파에 딱 돼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고 이렇게 편안한데, 서서 회의하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걸 뭘 가져오겠습니까? 그 환경 변화가 회의 시간을 짧게 하는데, 좀 서두르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것이 빨리 긴박감이 생기고 빨리 결론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바꿨어요. 그거는 키워드가 환경을 바꾸는 거야. 환경을 바꾸는 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불만인 게, 이게 회의 문화가 문제다. 회의가 너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바꾸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환경을 바꾸는 거야. 레이아웃을 바꾸고 변화를 주는 거야. 변화를 안 주면요, 의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불편하다. 이게 뭐 이렇게 죽치고 있을 필요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환경 바꾸는 게. 여러분, 제가 어느 공장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서요,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9명이면 될 것 같아요. 10명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이거 아이디어 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9명이 작업해도 될 것 같은데 10명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라인을 보니까요, 이 라인이 한 개밖에 아니니까, 한 개 라인에서 10명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 면에서 이게 융통성이 없고 대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모델에 오다가 왔을 때 한 개 라인이니까 둘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밀어놓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인이 만약에 두 개가 된다면 자, A 모델을 여기서 만드는데 B 모델은 B 모델에서 동시에 두 모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새 고객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달라 하는데 모델이 다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개 라인에서 모든 걸 소화하려고 보면 이게 하나 생산하거나 나머지 모델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건 별로 고객 관점으로 할 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요. 라인이 한 개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둘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뭐랍니까? 한 개 라인을 둘로 쪼개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쪼개서 제안하면서 이제 그럼 쪼개려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하면서 딱 보면서 야 이거 4명씩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계하는 거죠. 이론대로 하면은 10명을 들어오면 5명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다시 이제 짜집게 하면서 벌써 이거 4명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10명 했던 건데 그 8명 하면은 2명을 빠졌는데 아이고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한 개 라인은 혹시 모르니까 5명으로 하고 한 개 라인 4명으로 해가지고 9명으로 배치해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럼 말하면 그 4명은 좀 이론서로 맞는 것 같고 좀 부담스럽고 5명은 똑같잖아요. 예, 그건 괜찮겠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타겟을 뭐라고 했습니까? 타겟을 말하기를 제가 뭐죠? 라인이 한 개보다 두 개가 좋다. 그렇게 하면 고객 대응력이 좋아지니까 다품종이 대응력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라인을 하면서 10명이 9명이나 8명으로 줄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거 다들 이제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노력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생해요. 한 달 동안 적용이 안 되니까 한 달 지나면은 이론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뭐가 됩니까? 8명이나 9명 작업했는데 참 10명의 효과가 그래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잘 안정되어서 이제 잘 나와서 저한테 이제 가져와서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게 개선된 10명이었는데 이게 인원도 생산성도 한 10% 이상 오르고 참 좋아졌네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막 기뻐하고 안정되어 잘하서 말하는 순간 제가 심각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사실은요. 쪼개놓고 나니까 물류도 복잡해지고 물류 공급하는 사람이 두 군데 다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이 핏줄이 복잡해지고 이 라인이 복잡해지고 레이아웃도 한 줄일 때는 간절하고 딱 했는데 이게 펼쳐놓으니까 땅만 2배 차지해버리고 이 공장이 복잡해지고 이게 물량도 더 많아질 건데 이게 라인 수가 너무 많아 복잡해서 이게 심플하지 않아가지고 이 간단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것 때문에 다리 뻗고 잠잘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요. 한 줄로 바꾸는 것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하자고 제가 주장해요. 아니 그 다품종 소리 그거 뭐 라인 수가 많아졌는데 이제 아니 우리 재고들 있잖아요. 재고는 라인을 재고로 다 지금 보니까 재고로 다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재고야 방해해놔야죠. 대신 적정 재고를 얼마로 가져갈 줄을 검토해야지. 생산 라인 생산하고 그 바로 이게 일대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 실제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라인을 2개 늘리자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재고로 커버되고 재고로 되고 있으니까 하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또 한 개로 합치자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강의사님이 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실수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솔깃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 개를 바꿔볼 거예요 하면서 제가 한 개를 바꾸면서 인원을 7명으로 설계하는 거죠. 7명으로요. 아까 4명으로 설계했었잖아요. 4명으로 합치면 8명이 돼야 되는데 또 이제 그 로딩, 언로딩 무슨 자동화도 넣기도 하고 좀 개선하는 추가해서 일이 좀 줄었다 이거예요. 줄었으니까 이거 8명까지 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4명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뭐 3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7명으로 7명을 바꿔놓으면은 다시 뭐죠? 아무리 봐도 2개 라인 좋을 것 같아요. 무재고로 가야죠. 재고 쌓아놓고 장사하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요새 다 선지시대 무재고로 가는데 우리가 창고에 물건 쌓아놓고 대응한다는 거 이건 아무래도 굿인 것 같아요. 물건 없애도록 합시다. 수생산합시다. 주문 생산합시다. 바로 오면 바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라고 창고 없앱시다. 완성품고 없애야 돼요. 그거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애고 생산하려면 아무래도 라인이 2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빼면서 어떻게 할까? 3명으로 6명으로. 저는 어느 공장을요. 지금 17년째 지도했는데 개선 전에 7명이었던 라인 지금 다 혼자예요. 7명이 1명이 됐어요. 7명이 1명 되도록 한 번에 바꿨을까요? 안 해. 바꿔보고 계속 바꾸는 거야. 저는 갈 때마다 바꾸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은 도대체 한 개 라인 맞는 거예요? 두 개 라인 맞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혁신 전문가가, 이게 CEO가 혁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데 이분이 상당히 제가 탁월한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건 정말 혁신으로서 정말 필수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사무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려서 사무실 벽도 터버리고 이제 오픈 공간 있잖아요. 틀려고 하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책상들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거 이게 뭐랄 자유소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석을 자유석으로. 근데 각자 책상도 좋고 애정이 있고 쫙 해갖고 이 책상 좋은데 갖다 버릴 생각하고 이거 안 쓰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크고 넓고 좋은 아주 그 원목 가구로 된 책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자유석으로 해서 저기 가서 조금만 이렇게 폭 좁은 거 가서 아무 데나 앉아서 일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업원들이 별로 반응이 따라오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CEO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희가 레이아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오픈 공간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상들 이거 좀 처치 곤란이잖아요. 어디다 치워야 되는 치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다음 달, 이게 한 달 후래 말이에요. 다음 달에 이 책상들을 사내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가격의 미니멈은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입찰하고 경매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은 지금 사무실 모든 개인 소유하고 있는 그 책상들입니다. 사내 입찰 경매하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직원에게 경매가로 팔겠습니다. 라고 날짜를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해타산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 좋은 책상 원목 가구잖아요. 이거 내가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것도 가져가고 싶고 부장님 것도 가져가고 싶고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책상을 바꿔주면 이게 딱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경매에 얼마로 써야지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거 찜해놨는데 저거 난 사람 신청 안 하고 내가 딱 해가지고 싸게 한 5,000원, 10,000원으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내가 10,000원 부르는 순간 누가 한 20,000원 불러버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경매한다니까 관심이 거기 싹 가가지고요. 그쵸? 금액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자기가 이제 불고 이제 나는 저거 내가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소리가 있잖아요. 경매 일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긴장석에서, 그쵸? 긴장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경매 이제 진행하지야 뭐 간단하게, 그쵸? 그러니까 직원들 서로 이제 약간 경합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 해서 누구는 3만 원에, 누구는 2만 원에, 누구는 10,000원에, 누구는 10만 원에, 그쵸? 경매가 됐어요. 경매 끝났으니까 이제 다 트럭 불러다가 집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책상이 깔끔히 치워졌어요. 경매 끝나고 책상 하나도 없네요. 뭐 아까 책상에 대한 아쉬움 있잖아요. 경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소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장애가 있겠죠. 반발이 있겠죠. 싫어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저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뭐 하자 하면니까 뭐 바꾼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 저항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실시했더니 그래도 책상 다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책상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변화 관리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이제 연구했던 것이 썼단 말이에요. 미래의 기업 프로젝트, 미래의 기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요. 미래의 기업. 이게 뭐냐? 우리가 도전의 모습, 꿈의 모습,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떤 공장으로 가자, 어떤 회사로 가자. 그래서 미래의 공장, 미래의 기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투비를 그리도록, 그걸 홍보하도록, 설명하도록. 우리가 그 과기에서는 당연히 과정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걸 하기 위한 뭐합니까? 과정이고 단계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닌가라고 해서 아까 좋은 말들 있잖아요. 아까 목적 중심이다, 뭐 가치 중심이다, 뭐 이런 말들 써가면서 그쪽으로 우리 가자, 네트워크로 가자, 우리 수평조직으로 가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하면서 그것들을 미래의 기업, 미래의 기업이 이래야 된다. 또 비슷한 말, 점프 프로젝트, 점프, 도약. 도약이란 점프란 용어잖아요. 도약이란 말이고 그것은 뭐죠? 팍 바뀌어야 되겠죠. 점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담이 쌓여있는 조직이었는데 벽 없는 조직이 됐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점프가 돼가지고 그럼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고 어떻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러그런 많은 성공 사례와 내용을 가지고 혁신을 시켰습니다. 조직 문화도 혁신이고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모티코이라는 회사에서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 스토리 자체 이루어진 모든 내용이 컨설턴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사례예요.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은 다 횡설적인 할 말이고 의미가 다 좀 더 보충하고 싶으면 좀 할 말이 너무 많은 아주 좋은 하나의 그 변화의 성공 사례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가 뭐 여러분 그 뭐 문화유산 답사기입니까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책에 있는 어티콘에 있어서의 어떤 사례는 가만히 대시워보면 대시워볼수록 참 힌트도 많고 생각나는 거 많고 실제 있었던 그 사례가 주요 시사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좋은 하나의 기업의 혁신 사례로서 또 이렇게 성장의 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에서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성공하면은 어떤 기업이라도 성공하면은 복잡해진대요. 이제 복잡해진다는 말이 조직 수도 늘어나고 부서 수도 말고 TF도 말고 뭔가 뭐 많아지는 거예요. 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복잡해졌다. 그러면 이제 뭐 복잡해졌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들을 파생시켜요. 옛날은 안 해도 됐는데 그걸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되고 절차 보안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고 뭐 시간도 걸리고 결제 시간도 더 늘으니까 옛날엔 결제 단계가 3단계는 이제 5단계 돼버린 거죠. 5단계, 17단계 돼버리고 왜? 뭐 끼니까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들을 낳게 되고 낳게 되니까 드디어 뭡니까? 이제 남의 탓하기 시작하고 아까 남의 탓 됐네요. 전가하기 시작하고 해법을 우리는 뭐가 안 돼서 어느 부서 때문에 우리 일이 안 돼.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다라 해서 서서 이제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것만 꼬이는 게 있고 꼬이니까 그것을 이제 남의 탓 아까 남의 탓이라 남의 탓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쇠락해집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하반기 사이클. 성장하면 잘 됐잖아요. 성장하면 이제 정점에 딱 오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꼬이는 게 생기고 꼬이는 게 생기니까 이제 남 짜증내기 시작하고 잘 협조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누구 때문에 일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말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없어지고 망하고 성과가 없어져서 성공이 실패가 됩니다. 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1라운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에 아무리 잘 되는 회사라도 성공의 정점에서 뭡니까? 쇠락은 시작됩니다. 현상이 증상이 있으면 남의 탓 증상들, 복잡해지는 증상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잡해지고 남의 탓하기 시작하면 성과가 모든 것이 이제는 뭐죠? 한계에서 떨어지고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이분은 진단으로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 체크리스트인데 아까 말한 남의 탓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자기가 이제 했던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고 질문 체크리스트 쫙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 당신 몇 개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서 해당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합니까? 정말 이제 증후군이 왔네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대기업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 책도 있고요. 대기업병. 대기업병이죠. 대기업까지 걷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죠. 대기업이 되고 나니까 조직이 절차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또 뭐 다음에 탓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조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됩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기업이란 말은 좋은 말 같아 보이면서 병이란 말은 안 좋은 거죠. 대기업병. 그러니까 대기업병의 진단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 순간 바로 쇠퇴는 시작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쇠퇴의 징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회사가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라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다음을 준비하려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느꼈는데, 맞아. 성공의 순간 바로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좀 뭐 이렇게 준비하겠다, 개선해야겠다, 뭐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말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활용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라 말하는 거예요. 활용보다는 의미. 활용이라는 게 일 잘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근데 목적성이라고 목적 추구라고 했잖아요. 목적. 그러니까 활용을 잘한다는 말, 효율적이라는 말은 돈은 잘 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의미 있잖아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말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안 해도 안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서 그것들을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봐라 이거죠. 의미를 보다 보면 좀 신경 써서 그 말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본 사람은요 그것을 무화사상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를 쓰고 변화를 화자 쓰고 생각사자 서로 상자 무화사상 그래요. 무화사상이 뭐냐면
그거 없으면 안 될까?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는 건가? 그거 안 하고는 일이 안 되는 건가? 삭제하자는 거예요. 빼자는 거예요. 너무 건너가잖아요. 너무 뛰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기업병이라는 말을 할까? 아까 저희 진단에서 성공하는 회사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차도 많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 의미가 뭐야? 왜 해? 그걸 왜 해야 돼? 그래서 의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해요. 근데 왜 하는데? 왜가 이제 목적 중심이죠. 왜 하는데? 그래서 따져봐가지고 의미가 약하면 그걸 과감하게 간소화시키고 생략하고 빼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모든 혁신에 있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검토해 보세요. 의미를 검토하고 의미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사가 정말 의미 있는 회사인지를 보기 위해서 사망기사 한번 작성해 보세요. 사망기사 이제 부고장 써보라는 거죠. 그 회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다. 존재 가치가 있었는가? 없어진다 해서 세상이 슬퍼할 만한 기업인가? 그리고 아쉬워할 만한 기업인가? 그리고 남다른 서비스가 있었는가? 남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그 없더라도 그런 서비스와 제품과 모든 걸 다 제공받을 수 있고 전혀 차별이 없으면은 그 존재 가치가 뭐가 있는가? 근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드디어 뭔가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득을 많이 봤었는데 그 회사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만한 그런 제품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손해고 뭐 시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 회사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줬었는데 그게 의미죠.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게 뭐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저자가 생각한 내용은 뭐냐? 사망기사를 쓰면 좋겠다. 사망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써보면 뭐 과연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창조해 주었는가, 기여해 주었는가를 보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우 합법적이고 올바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특허 내는 거예요. 특허라고 하는 거죠. 발명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없는 걸 창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기득권이 생기죠. 누가 세상을 유익하고 이롭게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든지 그 아이디어에서 남 좋게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기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아까 말한 없는 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보상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쉽게 설명하면 특허 된 거죠. 그게 1번 이렇게 특허라는 말로 제가 설명한 게 창의성이든지 하여튼 뭔가 좋은 발명과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많이 득을 본 거예요. 득을 봐서 그 아이디어를 창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의력이 중요하네요. 돈을 벌려면,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남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요 돈을 100억을 벌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한테 1억 정도 수수료 주지 않을까요? 저 때문에 100억이나 벌었는데, 그렇죠? 그럼 아이들 손했어요. 제가 어느 회사 어느 누구에게 저 말고 누구에게 100억이 1000억을 벌게 도와줬어요. 그럼 1억이 너무 작네요. 1000억을 벌게 해도 한 10억 정도 주지 않겠어요? 제가 사회 가운데 누구에게요 1조 원 정도의 이득이 되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도와줌으로써 그가 1조 원의 부가 이익이 생기게 됐어요. 이익을 창출했어요. 득을 봤어요. 내가 도와줬어요. 저 때문에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1조 원의 이익이 나도록 기여한 저에게 보상이 얼마 올 것 같아요? 1억밖에 안 올까요? 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테크닉. 1번은 내 머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주면 당연히 그 아이디어 창안했던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사회는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들이야. 아이디어. 그게 1번. 2번은 뭡니까?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돕는 것을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될 것인가, 그렇죠? 얼마 될 것인가? 그 돈 무용이고 효과 있겠잖아요. 근데 크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은 당연히 사회가 그 사람을 먹여 살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 두 가지는요, 그러니까 남을 잘 되게 돕는 것,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있죠. 유익하게 하는 거. 그것은 매우 합법적이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남을 돕는데 100만 원 벌도록 도와줬어요. 100만 원 벌도 도와준 제가 100만 원 다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100만 원 벌게 해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스스로 100만 원 내. 나한테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 100만 원 벌게 해줬잖아. 100만 원 안 되죠. 못 받죠. 그렇잖아요. 100만 원 벌게 해주면 제가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얼마 10만 원 같으면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100만 원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줬는데 그것을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천억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3천억이 됐는데 저한테 보상이 어떤 모양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 보상이 1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 말이죠. 100만 원보다는 크지 않겠습니까? 3천억 벌게 해줬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남을 돕는 거, 이로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설명하기를 뭐랄까 남을 유익하게 하면 다 뭐합니까? 도움이 된다. 사망기사의 의미가 뭐냐면 그 기업의 존재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뭐가 좋아졌냐 그 말이에요. 없어도 될 만한 회사, 없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회사는 있으나 마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사망했다고 내거나 그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큰 슬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참 있으니까 편하고 좋았었는데 득을 많이 봤었는데 유익했었는데 없다 하니까 이제 아주 불편한 세상 사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한 세상 살았는데 그게 없다 하니까 우리가 슬픔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게 살 것 같고 불편해질 것 같고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게 사망기사에 쓰는 목적성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유익을 창출할 것인가,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공익적성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의 목적성에 대한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네 가지 말하면서 한 가지를 뭐냐면 이렇게 대립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반자 관계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건 세 가지 이제 동반자는 고객과의 동반자, 종업원에 대한 동반자,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는 동반자였는데 아주 좋은 말을 몇 번 반복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고. 종업원은요,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라도 해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사표로 나가는 것도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회사에서 나를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있잖아요. 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근데 이제 구조조를 많이 하니까 구조조 하다 보면 이론도 뭐 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좋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두 가지를 창출하고 일하는 사람이 뭐 사람이 중요하니까 결국 동반자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동반자, 파트너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상생 의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협력업체도 그렇게 말할 바에요. 종업원도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을 천명하면 안 될까? 천명하면 안 될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업원은 해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천명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어려우면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월급을 50% 전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통 분담이다 그 말이죠. 해고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뭐 아까 동반자 관계 구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사람들이 내가 우리 회사가 나를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럼 내가 애사심도 더 생기고 뭐 회사가 잘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 공동 의무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동 의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스처에 대한 것들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라. 아까 상생을 해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라 할 때 좀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자가 이제 몇 번에 걸쳐 언급했던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가 해고 정책이라는 것은 동반자 관계가 반대된 대립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없는 조직이 그런 것을 그것도 천명하는 조직이 그리고 실제로 그를 실행하는 조직이 건강하고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파트너십과 동반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말한 것 중에서 동반자 관계 중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본인이 최고가 되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분야 분명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핵심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이 아니고 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같이 팀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글로벌 소싱이라는 용어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고요. 요새 그 네트워크 경영에서도 잘 쓰는 말이고 다 공통 언어예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정말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존재가치 있고 잘해야 될 것을 정해요. 그것은 집중해요. 그건 정말 잘하라 이거예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잘하지 못하는 거 집중하지 말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과 팀을 짜가지고 같이 A급으로 팀 만들고 A급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그 서프라인 체인 뭐냐면 SCM에서도 주장하는 바고 글로벌 소싱에서도 주장하는 바고 아웃소싱 경영이라는 걸 주장하는 바. 다 키워서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핵심 역량부에서 최고가 되라.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최고와 결탁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어라. 그 드림팀으로 대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쪽으로 다 트렌드가 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생각할 고민사항이 하나 있네요. 지금 나는 하고 있는 모든 게 어정쩡하고 보통이고 탁월한 것도 하고 잘하는 것도 최고가 아닌데 그럼 나는 뭘 최고로 해야 돼? 이 문제죠. 탁월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소수정예란 용어 있잖아요. 소수정예란 말이 느낌으로 뭐냐면 우리 중에서 똑똑한 몇 사람 뭐 사람만 많아야 잘 되는 거 아니다. 우리 중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 몇 사람 소수 제일 잘하는 사람 몇 소수를 뽑아가고 그 다음에 맡겨놓으면 정예팀이니까 소수정예니까 그들이 사람만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 안 되고 소수정예가 더 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소수정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혁신 입장에서 들여다보냐면요. 사람을 소수로 만들어주면 다 정예화된다는 말도 이퀄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천재와 백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 능력에 있어서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도리어 소수화 시켜놓으면 당연히 정의화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많으면 기대론들이 많아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근데 소수가 되는 순간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네요. 주변을 둘러보고 나 아니면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죠. 해야 되니까 이제 궁죽통 곤궁에 처하지 않으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쵸? 이제 드디어 창의력도 생기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뭐 거기서 막 나오면서 드디어 뭐죠? 정효가 되고 실력도 늘고 다 위기를 돌파해서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탁월한 게 없다는 것은 뭐합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욕심이 많고 생각이 분산돼 있어야 하고 뭐 하나 집중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 정의화시켜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합니까?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죠. 파트너십으로 가는 거죠. 네트워크로 가는 거죠.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는 거죠. 그다음 이것은 뭐죠? 이것 갖고는 창피하면 안 되니까 집중하는 거죠. 왜?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데 이것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잘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실력이 레벨업 되잖아요. 그러면 파트너 수준이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잘 찾아보세요. 내가 B급 실력의 레벨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과 나하고 같이 일했을 때 B급이 나오고 일하자고 하지 A급이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격이 안 맞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A급 팀을 만들고 싶어요. 드림팀을 만들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만 다른 A급, 내가 일하고 싶은 A급이 나를 상대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끼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선택과 집중하고 폭을 좁혀서 깊이가 깊어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파트너가 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조직의 혁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최고에 도전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최고가 되줘야지, 최고 수준에 도전하고 있어야지 최고와 함께 동반자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에 대한 것과 내가 속한 그룹과 팀이 어떻게 정의화될 것인가. 그렇죠? 아까 소수정의 말을 제가 거꾸로 말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소수가 되면 정의화될 수 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입장이 소수화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버리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그걸 다 잘하게 돼요. 못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만 선택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런 성과를 못 낼 뿐이라는 거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결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집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에서 말했던 시사점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조직 내에서 좀 멀티타스킹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기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좀 유능한 사람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좀 폭넓은 사람이 되도록 좀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기 영역과 자기 것을 좀 폭넓히는 작업을 좀 자기 개발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썸머리 해가지고 키워드를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쭉 설명한 건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제가 낭독문을 하겠습니다. 낭독문. 정말 좋은 말에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맨 마지막 뒤에 결론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네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그 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에 대한 네 문장입니다. 1번. 자, 1번. 조직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자극하고 지원할 수 있는 멘토가 되자. 방향성을 말해요. 이게 마지막 차트에서 말하는 게 문장 그대로 옮겼으니까 책 보면 돼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멘토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멘토는 어떤 기능의 멘토입니까? 조직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멘토가 되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조직 내에서 멘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주고 자극하는 멘토가 되자. 그게 첫 번째 이제 바람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사람이 되면 뭐 하면 되지? 멘토가 되라는 거예요. 멘토가.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 개발할 수 도와줘. 두 번째 2번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이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이끄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 프로젝트 리더는 리더인데 뭔가 성과 내는 리더죠. 프로젝트 리더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임무가 주어지면 그 임무를 함께 일할 팀을 만들어가고 드림팀을 만들고 그걸 쫙 잘해내는 거죠. 그 드림팀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리더가 되자. 그러니까 내가 멘토로서의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 한 가지 되자. 두 번째는 리더가 되자. 프로젝트 리더. 성과 내는 사람들. 그 회사에 많은 난제들 있고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중에서 나한테 임무가 주어지면 내가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 잘해가지고 성과를 딱 내주는 거야. 그 사람 정말 일 잘한다. 팀장으로서 적합하다. 리더다. 프로젝트 리더가 되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지도하고 전문성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권위자가 되자. 이제 베테랑이 되자. 실력가가 되자. 그 실력가는 뭐냐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영역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지도할 수 있고 그다음 전문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월드비즈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계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는 내가 최고다. 그래서 권위 있는. 내가 어느 분야는 일가의 권위가 있다. 그쪽에 가야지 이렇게 내가 그럼 어느 분야로 내가 내 자신을 최고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권위자가 되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자.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팀장 프로젝트 리더라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공동체니까 팀원으로서 맡겨진 일을 뭐든지 그걸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관리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별책 부록같이 여기서 그 7가지 지금 말했던 모든 것을 썸머리 해가지고 7가지의 변화 관리의 지침을 내려놨어요. 근데 7가지 W로 하면 4가지고요. 상세하면 7가지인데 W가 뭐냐면 평가하기, 진단하는 거. 두 번째가 기초 다지기, 이제 변화 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시범 운용하기, 샘플, 성공 사례 만들기. 그다음에 변화 만들기, 이제 과정 관리, 횡적 전개하기. 그러니까 일단은 세컨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번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진단. 이게 변화의 시점인가? 진단할 거. 진단이 해서 변화 필요합니다. 그럼 기초 만들어야 돼. 기초 작업 해야 되겠죠. 준비 작업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죠. 샘플. 그 다음에 횡적 전개. 그 4가지를 4단계로 말하는데 그걸 세분하면은 평가하기 중에서 2차 주기 진단이래요. 2차 주기 진단이 뭐냐면 아까 세컨드 타임인가 아닌가 대기업병에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하는 게 2차 진단. 이게 타임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거. 두 번째가 정신 모델 도표라는 게 정신 모델, 가치관, 재정의하는 거. 아까 말한 관점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미래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익 중시가 목적 중시로. 그렇게 바꾸어서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전할 것을 정신 모델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 다지기에서는
가치가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가치를 확인해라. 그리고 합의 도출을 해라. 쉽게 해서 공감 형성해라. 라는 게 기초인 게. 쉽게 해서 우리가 뭘 지향할 것이고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합의를 해라. 그 다음에 시범 운영체계에서는 인사고과 잘 해라. 인사고과를 성과급으로 바꿔라. 지식 기반의 성과급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혁신 팀을 만들어서 뭔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 혁신 발전소라고 있어요. 혁신 발전에서 모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체크 잘하자. 변화 관리의 도구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7가지 적어놔서 그 7단계라고 자기들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기업이라도 이 7단계에 의해서 하면은 변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런 사례로서 자기가 샘플로 학교에 대한 것 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것 하나, 또 GM 사례에 대한 것을 뒤쪽에 이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 7단계 입각해서 또 이런 거 정신 모델이랄까?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서 써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뭐 전체 내용을 마치라 해서 세컨드 라이프는 모든 회사는 영속돼야 된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이 변화의 시점인가를 감지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변화를 수행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변화를 제대로 하게 되면 사람은 유한해서 한 번에 수명 주기로서 끝나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면 기업은 뭐합니까? 세컨드 라이프를 계속 창출해 갈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은 영속할 수 있고 영속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개발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과거에는요 한 인생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7번 인생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주기가 짧아지니까 계속 이게 우리가 뭐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를 할 때 다양한 세대를 살 수 있는 게 현재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앞으로는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먼저 정년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서 남은 시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2의 또 인생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변화가 극심하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컨드 사이클과 라이프를 설계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세컨드 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쉽게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이렇게 준 책이라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또 어느 페이지라도 의미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